미 핵 항모를 단숨에 격침시킨 한국 잠수함의 정체. 이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놀라운 소식. 바로 세계 최대 규모 해군 훈련, 림팩에서 한국의 장보고함이 혼자서 미군 핵항모를 포함한 30척의 전함을 모조리 격침시켰다는 것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은 한국 잠수함의 능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펜타곤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미 해군을 압도하는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한 미국 해군 전문가의 의심에서 출발했습니다. 30년간 잠수함을 연구해온 제임스 설리번 박사가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직접 한국으로 향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설리번입니다. 미국 해군전력연구소에서 30년간 잠수함 전력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연구소로 한 통의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림팩 훈련에서 한국 잠수함의 압도적 성과 분석.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라고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던 그 나라가 말입니다. 보고서를 펼쳐본 순간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함이 림팩에서 미군 핵항모를 격침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30척이나 되는 전함을 혼자서 모두 침몰시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즉시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미국 해군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들 제가 읽어주는 보고서 내용에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설리번 박사, 이건 분명 과장된 내용일 겁니다. 마이클 앤더슨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 태평양 함대에서 30년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우리를 이겼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제독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11척의 핵 항모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였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를 능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독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 잠수함의 림팩 성과는 해가 갈수록 더욱 놀라워지고 있었습니다. 1998년 이종무함, 적군 13척 격침,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음. 2000년 박이함, 적군 10척 격침, 1003 17일 연속 항해. 2004년 장보고함, 적군 30척 격침, 미 핵항모 존 스테니스함 포함.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매번 한국 잠수함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소나와 레이더가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처음 운용하기 시작한 게 1991년 아닙니까? 불과 7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젊은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은 120년간 잠수함을 운용해 왔습니다. 프랑스는 150년이나 됩니다. 경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한국 측에서 과장된 자료를 제출했을 수도 있고요. 앤더슨 제독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독님, 하지만 림팩은 우리가 주관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측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2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것은 이 나라의 역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들과의 첫 만남은 진화의 해군기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성 준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설리번 박사님, 한국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준장의 유창한 영어에 먼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준장님,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림팩에서의 성과가 정말 놀랍더군요. 아, 그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김 준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승무원들의 훈련 강도와 장비의 성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 강도요? 네,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는 항상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한국군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 잠수함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도산 안창고함, 한국의 최신 3,000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진화의 기지의 부두에 정박해 있는 그 잠수함을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크기부터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3,000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4,000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매끄러운 유선형 몸체는 최첨단 설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디젤 잠수함인가요? 네, 하지만 성능은 원자력 잠수함에 버금갑니다. 김 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AIP 시스템을 적용해 수중에서 3주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입니다. SLBM 발사관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몇 개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SLBM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2021년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SLBM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8번째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그럼 잠수함 내부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보안상 촬영은 금지입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나 시스템, 화력 통제 장치, 내비게이션 시스템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나 시스템은 어디서 만든 건가요? 국산입니다.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했죠. 국산이라고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소나 기술은 잠수함 전력의 핵심입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동 소나 기준으로 50km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능동 소나는 더욱 멀리까지 가능하고요. 50km요? 이는 미군의 최신 잠수함과 맞먹는 성능이었습니다. 함장실에서 만난 이철수 대령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대령님, 림팩에서의 성과가 정말 놀랍더군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했나요? 비결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훈련합니다. 이 대령의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실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현실입니다. 언제 어떤 도발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최고의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 잠수함과 조우한 적도 있나요? 이 대령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1998년 속초 사건을 아시나요?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침투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관점에서 들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포항급 호위함 승무원이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긴장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대령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어부들이 신고한 수상한 물체를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로 북한 잠수함이었습니다. 어망에 걸려 꼼짝 못하는 상태였죠.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생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견인 중에 잠수함이 침몰했고 나중에 인양해보니 승무원들이 모두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언제든 실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국 해군이 왜 그렇게 강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림팩에서는 어떤 전술을 사용하시나요? 저희의 전술은 은밀성과 기습에 중점을 둡니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적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죠. 그게 가능한가요? 림팩에는 세계 최고의 해군들이 참가하는데 이 대령이 자신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2004년 림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장보고함은 혼자서 미 항모전단 전체를 상대했습니다. 항모전단 전체를요? 네, 핵항모 존 스테니스함과 이지스함 2척, 순양함 2척,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항모전단은 바다 위의 요새와 같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소나, 그리고 수많은 호위함들로 중무장한 난공불락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우선 적의 예상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대기했죠. 이 대령이 전술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항모전단은 아무리 강력해도 잠수함에게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나 음영지대를 이용하면 접근할 수 있거든요. 소나 음영지대요. 바다 밑의 지형이나 해류, 수온 차이로 인해 소나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고도의 전술이었습니다. 해양학과 음양학을 완벽히 이해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뢰의 한 발로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었던 건가요? 실제 어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의 공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발사 위치까지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격침을 의미합니다. 이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미군의 핵항모를 정말로 격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군 측에서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나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은밀성 기술 때문일 겁니다. 이 대령이 잠수함의 선체를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잠수함은 소음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소음 통제 훈련도 매우 엄격합니다. 소음 통제 훈련이요? 잠수함에서는 작은 소음도 적에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은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까지도 조심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훈련이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잠수함 훈련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동해에서 실시되는 대잠전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차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지스함의 작전 상황실에서 훈련을 지켜보는데 정말 긴박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가상의 적 잠수함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적 잠수함 탐지, 방위 영삼도 거리 25km. 소나 요원이 외쳤습니다. 장보고 302함, 요격 개시하라.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 화면에서 장보고함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은밀 모드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장보고함의 신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옆에 있던 미군 관찰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 잠수함 격침, 장보고 302함 귀환. 갑자기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장보고함이 가상의 적 잠수함을 무력화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군 관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빠릅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장보고함 승무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을 찾아낼 수 있었나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합니다. 소나 요원이 답했습니다. 특히 동해의 해저 지형은 완벽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을 곳이 있고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훈련하시나요? 기본 8시간이고 특별 훈련 때는 16시간도 합니다. 16시간이라고요? 이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젊은 승무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에게 훈련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설리번, 어떤가? 뭔가 발견한 게 있나? 앤더슨 제독이 물었습니다. 제독님,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능가할 수는 없을 텐데. 아니요, 제독님. 적어도 잠수함 분야에서는 정말로 우리를 앞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리번, 자네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한국이 우리를 앞선다고? 앤더슨 제독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독님, 제가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잠수함 기술과 승무원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설리번, 자네가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군. 당장 돌아오게. 앤더슨 제독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간 곳은 현대중공업의 조선소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리번 박사님. 조영민 상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내부에는 건조 중인 잠수함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모두 수출용인가요? 일부는 수출용이고 일부는 우리 해군용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이라고요? 한국 잠수함이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매우 좋습니다. 특히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 상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AIP 시스템은 독일의 원천 기술을 도입했지만 우리가 한국 해역의 특성에 맞게 개량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개량했나요? 동해의 차가운 수온과 복잡한 해저 지형에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로에 위협에 대비한 특수 설계도 적용했고요. 실전 경험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소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박사님, 저희 소나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연구소장이 나와 맞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소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피동 소나 기술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능가합니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소장이 저를 소나 시험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수조 안에서 소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최신 소나입니다. 탐지 거리가 기존 제품보다 30% 향상되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소나 화면을 보니 정말 선명했습니다. 작은 물고기까지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사실 처음에는 독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역에서 사용해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김 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해는 다른 바다와 특성이 다릅니다. 수온 분포, 염도, 해저 지형, 모든 것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직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0년간 동해에서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거쳤죠. 10년간의 연구 개발이라고요? 정말 놀라운 끈기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소나가 탄생한 건가요? 네, 이제는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소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가능해진 것이고요. 연구소를 둘러보니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나라 상황상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 또다시 북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실력은 진짜였다는 확신 말입니다.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해군의 고위 장성들과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뛰어난가요? 젊은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첫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소나 기술과 AIP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승무원들의 훈련 강도와 실전 경험입니다. 실전 경험이라고 하시면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한국 해군은 항상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림팩에서의 압도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앤더슨 제독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설리번, 자네는 한국에 너무 감화된 것 같군.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능가할 수는 없어. 제독님,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림팩 결과 자료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2004년 장보고함은 혼자서 30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핵 항모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건 훈련일 뿐이야. 실전에서는 다를 거라고. 앤더슨 제독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중국과 관련된 분석도 있나요? 최근 헤리티지 재단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던데요. 아, 그 보고서 말씀이시군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 해군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최고의 보수 싱크탱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잠수함과 미사일 전력이 중국 해군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잠수함 부대가 그 길목을 막고 있게 되면 아무리 많은 중국군도 절대 그 길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더슨 제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는 말인가? 네, 보고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생산하는 나라이자 잠수함 전투에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한국 잠수함이 정말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중국 해군의 규모가 엄청난데 규모만으로는 잠수함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전술, 그리고 승무원의 숙련도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승무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요. 실전 경험이요? 1996년 강릉 사건, 1998년 속초 사건 등을 통해 한국 해군은 실제 북한 잠수함과 대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앤더슨 제독이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설리번,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뜻인가? 제독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앤더슨 제독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설리번,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한가? 제독님,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앤더슨 제독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군. 한국에게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몇 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림팩에서 한국 해군이 연합함대 부사령관을 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동료 연구원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군과 함께 전 세계 해군을 지휘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잠수함 한 척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해군을 지휘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들 마이클은 해군사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빠, 한국 해군이 정말 그렇게 강한가요? 응, 정말 강하다. 아빠가 직접 보고 온 거야.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승무원들의 정신력이야.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훈련해. 마이클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도 그런 해군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음 달, 저는 한국 해군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미 해군 협력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온 저는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배우러 온 입장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김대성 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최신 기술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장님, 정말 기대됩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해군의 미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2030년대에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김 준장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라니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미군 측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미 기술적 기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과 잠수함 기술을 결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정말 복잡한 기술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SLBM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도 건조했고요. 김 준장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미나 후에 저는 한국의 젊은 해군 장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교님들은 미래의 한국 해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되고 싶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인가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규모로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기술력과 전투력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자신감과 의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끊임없는 훈련과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실전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전 준비라니요?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도산 난창호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철수 대령이 다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방문은 어떠세요? 처음과 느낌이 다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확신이라니요? 한국 해군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대령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아니요, 대령님.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잠수함 내부를 다시 둘러보니 처음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첨단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 대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절실함이 아닐까요? 절실함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북한 때문에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더 큰 위협이라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이 대령의 말에서 한국 해군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해군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즉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군, 새로운 해양 강국의 부상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승무원들의 훈련 수준과 실전 경험, 그리고 첨단 기술력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강점이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절실함. 둘째,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 셋째, 실전에 준하는 강도 높은 훈련.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한국 해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보고서가 완성된 후 저는 앤더슨 제독을 만났습니다. 제독님,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국 해군이 정말 강하다는 결론입니다. 앤더슨 제독이 보고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리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제독님도 한번 한국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더 확실할 겁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가보겠네. 몇 달 후 정말로 앤더슨 제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리번, 자네 말이 100번 맞았네. 한국 해군은 정말 대단해. 제독님도 느끼셨군요. 특히 그들의 정신력이 인상적이었어 정말 프로페셔널 하더군. 앤더슨 제독의 태도 변화를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미국 해군과 한국 해군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2025년 림팩에서는 한국 해군이 전체 훈련을 총지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마이클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에서 한국 해군사관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한대요. 정말? 어떤 프로그램인데?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회네. 많이 배우고 와라. 몇 달 후 한국에서 돌아온 마이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 해군사관 생도들은 정말 대단해요. 훈련 강도도 엄청나고 정신력도 놀라워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니? 그들은 정말 목표가 뚜렷해요. 세계 최강의 해군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요. 제 아들의 변화를 보며 저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영향력이 이제 차세대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 창설 77 주년 기념식에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기념식장에서 만난 김대성 소장은 이제 제독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한국 해군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제독님,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 해군의 새로운 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2030년까지 진정한 대양 해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의 연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념식 후 만찬에서 저는 많은 한국 해군 장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보시기에 우리 해군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한 제독이 질문했습니다. 약점이라기보다는 개선할 점이라고 하면 국제적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한국 해군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국제훈련에 참가하고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부산항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항구에는 한국 해군의 최신 함정들이 즐비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지스함, 잠수함, 호위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보유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며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절실함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강한 국방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끈기였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이 걸려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의지력이었습니다. 셋째는 혁신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독일 기술을 도입해도 그대로 쓰지 않고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워크였습니다. 개인의 영웅주의보다는 조직의 힘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나오는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오늘의 한국 해군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해군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갈 동반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해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해군의 기술력과 전술을 공유하겠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대잠전 전술을 깊이 연구할 예정입니다. 브리핑 후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사님, 한국 해군이 정말 그렇게 강한가요? 네, 적어도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뛰어난가요? 기술력, 훈련 수준, 실전 경험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특히 승무원들의 정신력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미국 해군도 한국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우리도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제 인터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 해군 전문가가 한국 해군을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한국 해군의 진정한 실력을 알려주셨네요. 아니야, 마이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알려나가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해군은 계속해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갖추기까지. 이보다 더 극적인 성공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한국 해군의 성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해군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 한국.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국 해군의 놀라운 발전상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한국의 실력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불굴의 정신과 끝없는 노력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해양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 전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해군의 발전을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 만에 전쟁의 약속을 지킨 대한민국.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6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25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들, 바로 에티오피아의 카그뉴 대대였습니다. 121명이 한국 땅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오랜 시간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폐해어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형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한 청년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펼쳐지는 오늘의 이야기는 잊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 보내는 70년 만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태어나 자란 게브레입니다. 올해 27,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평범한 청년이죠.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게브레야,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싸웠단다. 처음엔 그저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를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에티오피아 카그뉴 대대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지.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 먼 나라에서 싸웠을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대학생이 되어서도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기억나요. 한국?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말이지? 삼성이랑 현대 같은 회사들이 있는 곳 아니야? 돌이켜보면 정말 무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더 심했어요. 듣자 하니 한국에서 에티오피아에 지원을 많이 한다더라. 개발도상국에서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그때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게브레, 축하해. 너 코이카 장학생으로 선발됐어.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코이카가 뭔지도 몰랐고 장학생이라는 말에만 기뻤어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기관이야. 게브레, 넌 서울대학교 국제학 석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거야. 온 가족이 축하해줬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왜 하필 거기야? 미국이나 유럽 쪽이 훨씬 좋지 않아? 솔직히 저도 한국행이 그리 기대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지켰던 그 나라를 네가 보게 되다니. 출발 전날
할아버지는 낡은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전쟁 직후의 한국 모습이었어요. 무너진 건물들, 황폐한 거리, 굶주린 아이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란다. 할아버지의 사진 속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는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일탄말한 아프리카 국가였어요. 6천 명이 넘는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 싸웠고 25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했죠. 정말 그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할아버지와 같은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위해 싸운 후에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한국의 재건을 도왔다는 이야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2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공항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디지털 안내판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맞을까요? 공항 출구에서는 코이카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브레 씨,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려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의 안내로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는 빽빽하게 달리는 자동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은 질서정연하게 흘러갔어요. 코이카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인구 천만의 대도시인데도 교통이 원활하게 유지돼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덕분이죠.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요? 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등을 조절하거든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카메라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거죠.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 내부의 디지털 스크린에는 실시간 뉴스, 열차 정보, 환승 안내가 표시됐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까지 있었어요. 우와, 이건 정말 미래의 도시 같아요. 코이카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서울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인 것 알고 계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젝트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나라의 한국식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이런 첨단 기술이 가능할까?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서 이런 기술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기본적인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게브레 씨, 70년 전 한국은 어땠을까요? 할아버지께서 보셨던 한국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사진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시작하면 가능해집니다. 코이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곳이 에티오피아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이카는 매년 수백 명의 에티오피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개가 넘는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소리.
이 모든 게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거라고? 서울의 첨단 교통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 관리 기술을 직접 보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이카가 전 세계에서 펼치는 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속으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에티오피아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에티오피아 현실에 맞지 않아. 교수님이 제안하신 스마트 교통 시스템, 쓰레기 자동 수거 시설, 태양광 발전소 모두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 번째 팀 회의에서 저는 결국 솔직히 말했어요. 교수님, 이런 기술들은 에티오피아에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아직 안정적인 전기 공급도 문제인데 어떻게 인공지능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해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게브레 씨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춘 건 아니었어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에티오피아의 현실은 다릅니다. 저희에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요. 팀원들 사이에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실험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불규칙한 전력 공급,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은 에티오피아에 맞지 않아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프로젝트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실망과 좌절감에 휩싸여 며칠 동안 수업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곳곳을 홀로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기차를 타고 무작정 강원도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너무 다른 나라야. 어쩌면 내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실수였을지도. 기차가 춘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근처를 걷다가 이상한 간판을 발견했어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에티오피아? 여기서 왜? 호기심에 이끌려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에티오피아 카그뉴 대대 1950년에서 1953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부대 이름이었으니까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붙어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한국 땅에서 싸우는 모습, 부상자를 돕는 모습,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모습,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젊은 에티오피아 병사가 한국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안내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에티오피아에서 오셨나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안내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기념관에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분들이 방문하시면 특별히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분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이 153회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카그뉴 대대는 가장 용맹한 부대 중 하나였죠.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전투에 특화되어 있어서 한국의 지형에 잘 적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안내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121명이 전사하고
500명이 부상당했지만 포로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한국에 남아 재건을 도왔습니다. 말을 마친 안내원이 제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곳 한국의 작은 도시 춘천에 우리 에티오피아의 역사가 이렇게 소중히 보존되어 있다니. 춘천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왜 한국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를 기억하고 있을까?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게브레, 네가 없는 동안에 코이카에서 연락이 왔어. 그것은 참전용사 후손 멘토링 프로그램 초청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코이카 본부로 향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책임자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게브레 씨,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전 참전국 후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출신이 가장 많았어요. 책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3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생존 참전용사들에게 연계지원금을 드리고 있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참전 기념비 등 현지 참전 시설물, 개보수와 환경 개선에도 국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이어서 코이카의 에티오피아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에티오피아에 총 1억 2,7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내 한국 무상원조 최대 수혜국이죠. 2016년에는 5억 달러 규모의 연성차관도 도입되었고요. 숫자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에 귀가 쫑긋했어요. 2023년 기준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제조업, 보건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야? 회의가 끝난 후 한 코이카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는 2025년부터 한국의 도시개발 및 사회통합 경험을 전수받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스마트시티 모델, 핵심 광물 자원 개발 등도 협력 논의 중이고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실제로 아디스아바바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에티오피아 협력이라고 입력했어요. 수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제공하는 원조, 교육 프로그램, 기술 지원.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춘천 기념관과 코이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게브레 씨, 이제 이해하셨군요.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단순한 원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와 같은 나라죠.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현실에 맞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고민했어요. 팀원들과 밤새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고려한 태양광 기반 시스템, 비용 효율적인 교통 관리 방안,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로드맵.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접근이 필요했어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기술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코이카의 철학입니다. 처음으로 프로젝트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이카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한국의 대규모 개발 지원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과 형제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다시 합류한 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서울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게 됐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넓은 상황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 가득한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 전체의 교통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신호 체계를 유지합니다. 화면 속에서 빨간색과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도로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서울의 교통사고가 30% 감소했고 긴급 출동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워요. 담당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이에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공기질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수치가 나쁘면 자동으로 도로 물청소차가 출동하고 주민들에게 알림이 가죠. 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재난 대응 시스템입니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구급차와 소방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요. 모든 설명이 신기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환경오염 감소, 에너지 효율화로 인한 절약 등을 고려하면요. 센터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이 모든 걸 바로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다면? 대학으로 돌아와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모든 기술을 에티오피아에 가져갈 순 없어요.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팀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모델로 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교통. 혼잡이 심한 주요 교차로 몇 곳에 스마트 신호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자체 전력 시스템을 갖춘 장비라면 전력 불안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도 구상했어요. 응급 상황 발생 시 드론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면 구조대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놀라웠어요. 주요 교차로 10곳의 스마트 신호등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아디스아바바의 교통체증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응급차량 도착 시간도 평균 50% 단축될 수 있었어요. 이 결과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 발표회에서 우리 팀의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셨어요. 이 계획은 당장 실행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입니다. 코이카의 현재 프로젝트와도 잘 연결될 수 있고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게브레 씨, 이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에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도입하려는 기술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께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어려울 거예요. 곧 우리 에티오피아도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해 팀원들과 밤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단계적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이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70년 전 한국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코이카 본부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 코이카 대표들,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까지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게브레입니다. 오늘 저희 팀은 에티오피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실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아디스아바바의 현재 모습과 스마트시티 적용 후의 모습을 비교한 이미지가 띄워졌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안한 것은 태양광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의 주요 교차로 10곳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이 신호등은 자체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응급 상황 발생 시 드론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대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은 단계적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후 점차 다른 지역과 기능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10년 내에 아디스아바바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기획부 장관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나요? 초기 단계에는 약 5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감소, 응급상황 대응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3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질문들도 이어졌고 저희 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카 대표가 일어나 발표했어요.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코이카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 전쟁 때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발전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에티오피아 대표단이 다가왔어요. 게브레 씨,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귀국 후에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영광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국인 교수님이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을 위하여 잔을 높이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코이카의 개발 원조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우리 에티오피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듯이 에티오피아도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코이카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게브레 씨, 멘토로 활동해 주시겠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후배들에게 한국의 발전 경험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가르쳐주는 역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로운 에티오피아 학생들과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한국은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저는 배운 대로 설명했습니다. 교육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했죠.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도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 변화가 가능해요. 멘토링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어떤 결정들이 중요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또한 에티오피아의 가능성도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코이카에서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들과 함께하는 행사이니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보세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20명의 에티오피아 학생들과 함께였어요.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방문객들이 우리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행사는 기념관 정리정돈과 참전용사 이야기 나누기로 진행됐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카그뉴 대대 소속이셨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남아 재건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셨어요. 우리 마을에도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해 하다니. 기념관 봉사활동이 끝난 후 관장님이 특별한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은 올해 새로 만든 공간입니다.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현재 협력 사업들을 소개하는 전시실이죠. 벽면에는 코이카이 에티오피아 지원 사업들, 양국 간의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소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인연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협력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전용사 후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350명의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며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싸우셨던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의 희생이 미래의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라는 것을. 기념관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국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른 에티오피아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부심, 감동, 그리고 책임감. 우리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가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코이카의 참전용사 후손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장학금 지급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형제애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께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강원도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관에 다녀왔어요. 할아버지와 동료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를 잊지 않고 있어요. 이제 저도 할아버지처럼 두 나라의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게브레 씨,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개발 포럼에서 한국 에티오피아 협력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어요?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모으고 발표를 연습했어요. 드디어 포럼 당일 서울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외교관들, 개발협력 전문가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게브레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에티오피아 전후에서 개발 파트너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청중들의 관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에티오피아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6,037명의 병사들이 먼 이국 땅에서 싸웠고 1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왜 싸웠을까요? 단지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의 일환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 할아버지의 부대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났고 한국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코이카의 에티오피아 지원 현황이 표시됐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20억 달러의 추가 투자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총 1,400만 달러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여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적용될 이 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도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가슴 속 진심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면 에티오피아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인연은 전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특히 한국의 개발 모델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포럼이 끝난 후 한국 외교부 차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다음 달에 강원도의 참전용사 기념관을 한국 에티오피아 우정의 전당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게브레 씨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귀국을 일주일 앞둔 날 드디어 기념관 재개 관식이 열렸습니다. 기념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과거의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양국 협력 사업들, 미래 비전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문구였어요. 에티오피아와 한국, 영원한 형제국. 개관식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곳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 폐허가 된 나라를 뒤로 했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 문화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기념관을 나오는 길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곳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지키신 그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네가 직접 보고 왔으니 이제 알겠지? 우리가 왜 그토록 멀리까지 가서 싸웠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우정. 그건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란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아디스아바바 프로젝트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귀국 후에도 이 프로젝트의 현지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준 이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돕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원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시작된 형제애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